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 바로 민법과 민사특별법, 이 두 과목이라고 합니다. 다른 과목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일단 민법만 잘 익혀두면 다른 과목들을 이해하는 데 정말 쉽게 공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법조문을 무조건 달달 외우시다 보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공부에 흥미를 잃으실 수도 있어요. 판례 중심으로, 사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사례 먼저 보고 법조문을 공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흥미를 잃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 중심으로 강의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와 함께 매일매일 정리해 나가시죠. 박기인 교수님의 강의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이번 시간에 우리 현재 채권법의 두 번째인데요. 뭘 보냐? 위험 부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일단요, 갑하고라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체결하고 나서 이행기 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로 인해서 불탔거나 이렇게 건물이 멸실되고 없을 때, 그러면요, 매도인은 매수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를 해주기 전에 건물이 멸실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죠. 그럼 매수인은요,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 부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 부담이 원칙인데, 그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 채무자 위험 부담은 일단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3자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방화가 돼가지고, 또는요 천재 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국가가 수입을 금지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거래할 수가 없게 됐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갑이나 을과 관계없이 제3자에 의한 것 또는 자연력에 의한 것, 이런 경우 과연 건물이 멸실됐죠. 일단 멸실됐으니까 갑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왜요? 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연력이잖아요. 제3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죠. 이것을 뭐란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은 없어지고 매수인한테 돈은 못 받죠. 그것을 대가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이미 건물이 없죠. 그러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겠죠.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등기를 이전받을 수 없죠. 그것을 뭐란다? 물건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뭐란다?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급부의 위험이다, 물건의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채권법이죠. 우리 지금 위험 부담은 채권이고 임의규정이죠. 원래요,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만약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았다. 그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반환해야죠. 반대로 얘기하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약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건물의 멸실이 채권자 을의 잘못이다. 채권자 을, 매수인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그럼 매수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죠. 달리 반대로 얘기하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건물은 없어지고 그 건물이 멸실이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기 때문에 대금은 지급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갑이 을한테요, 미리 건물을 인도했어. 잔금 받기 전에 미리 인도했어. 미리 인도하면서 나중에 한 달 뒤에 잔금 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인도를 받은 매수인이 매수인의 잘못이든 제3자의 방화든 천재지변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가정에서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갑이 을에게요, 빨리 등기소를 가져가고 물건도 받아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이 없으니까 그 물건을 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한다? 수령지체라고 그래요. 수령지체 중에 있는데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쓰러지고 없는 거예요. 태풍에 의해서. 그러면 어떡하냐?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전에 한 달 전에 가져가라고 했다.
매도인 매수인한테 빨리 가져가라 돈 주고 그때 만약에 매수인 돈이 있어서 물건을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 달 뒤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건물이 쓰러졌다. 그럼 원래 손해를 봐야 될 사람 누구죠? 매도인이 아니고 누구다? 매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의 멸실이 매수인의 잘못이 아니고 매도인을 누구라고 하냐? 채무자라고 한단 말이죠. 이 매도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된 것을 위험 부담,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하고 매도인 즉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된 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위험 부담은 이렇게 서술형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사례형 문제로 주로 나온다 이렇게.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생명보험 계약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수익자로 해가지고 생명보험을 든단 말이죠. 삼성하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내가 죽으면은 그 돈을 보험금을 내 아내한테 주라. 이걸 생명보험 계약이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보험 계약을 든 갑을 뭐라 한다? 요약자, 약속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삼성생명을 뭐라 한다? 뭐죠? 약속에 대해서 승낙한 사람. 그것을 낙약자, 승낙한 사람이다 낙약자. 그다음에 제3자는 가만히 앉았다 뭐라 한다? 돈을 받죠. 이것을 뭐라 한다? 수익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보상관계죠. 보상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보상관계 즉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그러면 수익자는 아무리 선의할자도 보호받을 수 없죠. 왜냐? 수익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약자와 수익자죠. 우리 이것을 대가관계라고 하죠.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요약자는 낙약자한테 의무가 있고 낙약자는 수익자한테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요약자는 낙약자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낙약자는 소익자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을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보상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주면서 을한테 뭐라 하냐? 병한테 대금을 줘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와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이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보상관계라고 하죠. 보상관계에 의한 흠결이 있죠. 그 보상관계에 의한 흠결로 수익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누구하고 하냐? 요약자와 낙약자 두 사람 간의 계약을 하죠. 이 두 사람 간의 합의에서 계약이 성립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든지 차고다 사기나 강박이 있다. 그러면 하자가 있으면 취소를 해야 되겠죠. 이 취소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취소를 하죠. 그러면 취소로 인해서 부당이득과 해조로 인한 원상회복도 갑하고 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고 갑이 을한테 잔금은 병한테 주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갑의 부탁대로 등기를 넘겨받으면 이전받으면서 수익자에게 잔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됐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 이 낙약자인 을은 등기를 누구한테 이전하냐? 수익자 병한테 등기를 이전하면 안 되죠. 요약자 갑한테 등기를 이전하죠. 비록 낙약자 을은 수익자 병에게 잔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요약자한테 잔금을 받아야지, 반환받아야지 수익자한테 반환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무효, 취소, 해지를 주장할 때 수익자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알죠? 제3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무슨 말이겠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병존적 채무인수고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을 위한 뭐다? 보험 계약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보상관계가 유효가 돼야죠. 보상관계가 흠결이 있다, 무효나 취소가 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런데 대가관계요,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우리는요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도 보험을 들어 안 들어? 부모가 보험을 들죠. 그러면 엄마를 뭐란다? 요약자고 보험회사를 낙약자라고 하죠. 그다음에 뱃속에 있는 태아를 뭐란다? 수익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알겠죠? 그다음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죠.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생기죠. 그러면 수익의 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하냐? 수익자가 낙약자한테 하는 것이죠. 낙약자한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수익의 의사표시 했다가 해가지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언제 성립된다?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로 성립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양도, 상속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하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뭐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런데 수익의 의사 표시는 누가 한다? 수익자가 낙약자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 권리가 발생하니까 수익자는 낙약자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낙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채무불행이라고 하죠. 채무불행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요약자인 갑이 계약을 해지하죠. 그런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익의 의사 표시 후에 제3자죠. 제3자는 아무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다 할지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될 수가 없어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한다거나 알죠? 소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소멸시키거나 변경하려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뭐죠? 변경이나 또는 소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의 내용을 변경이나 소멸시키면 제3자한테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번 보면 제3자는 아무리 수익의 의사 표시해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없다? 취소나 해적권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고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민법 총칙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 나오죠. 이때의 선의의 제3자에 수익자가 들어가는가? 수익자는 상속인과 더불어 선의의 제3자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요약자와 낙약자가 통정의 표시를 했어. 그런데 수익자가 그 사실을 몰라. 선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상, 관계기한 항배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해제 한번 볼까요? 해제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냐? 합의해제가 있고 두 번째 약정해제가 있고 세 번째 법정해제가 있죠. 법정해제는 채무 불행에 의한 해제를 법정해제라고 하죠. 그런데 합의해제는 그것은 해제 계약이죠. 그래서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는 그것은 해제권으로서 단독행위인데 합의해제는 그것은 계약이죠. 그래서 합의해제의 경우 합의해제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합의해제도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채무 불이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 해제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합의 해제하죠. 우리 민법의 해제권을 보면 548조 제2항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합의 해제의 경우는 단독행위에서 해제하는 것이 아니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해제하죠.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의사표시 내용대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합의 해제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민법 543조 이하의 규정은 해제권 즉 단독행위라고 하는 해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죠. 543조 이하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합의 해제라는 것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이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1개이죠. 그래서 543조 이하의 규정이 합의 해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합의 해제는 그럼 명시적으로 해야 되냐 묵시적으로 해야 되냐? 당연히 여러분요 봐봐 의사를 표시한다. 의사를 표시하는데 명시적으로 이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명시적, 묵시로 가능하고 합의 해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합의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 그것도 허용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약정 해제가 있거든요. 약정 해제 사유가 있는데 그럼 나중에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법정 해제, 즉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죠. 즉 약정 해지를 했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합의 해제가 나왔죠. 이것은 좀 이따 나오는데요. 합의 해제하면 뭐라고 할까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가 돼. 그럼 매수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이 원 상태로 복귀해. 즉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단 말이죠. 등기 없이 복귀해. 그럼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고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 무효인 등기는 말소해야 되겠죠. 계약의 해제로 인한 말소를 뭐라 한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상회복.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물권적 청권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합의 해제가 된다. 소유권은 당연히 원 상태로 복귀하고 그다음에 원상회복 청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보면 법정 해제라고 다 있죠. 여러분 여기 박스를 봐요. 이 박스. 이 박스만 봐도 여러분요. 무조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첫 번째 여러분 이행지체 또는 채권자 지체, 불완전 이행 중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수령 이행 거절을 철회한 경우. 이런 경우는 최고하고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봐봐요. 이행 불능, 정기행위, 사정 변경 원칙, 그다음에 최고 불역 퇴학 이런 것들은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최고는 하지 않지만 무슨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해제한다는 말은 해야 돼. 해제한다는 말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채무자 이행지체죠.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해제의 경우는 이행지체가 하나가 있죠.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이행불능은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지체일 때 우리가 계약을 해지해야 되죠. 이때 이행지체는 주된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가 되지 부수적 채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부수적 채무는 뭐라 한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협력 의무를 부수적 채무라고 하죠. 그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부수적 채무 상황에는 동시이행 관계도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주된 채무가 이행지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하죠. 여기 보면 이행지체란 거 뭐냐?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이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 그리고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해제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뭘 해야 돼? 최고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최고를 할 때는 보통 기간을 정하죠.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최고도 가능하고 너무 기간을 짧게 최고한 경우가 있죠.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너 내일까지 돈 갚아 이렇게 해요. 너무 짧게 최고해도 최고는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알죠? 그러면 해제권은 언제 발생하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갑이 1억 원의 채무를 지금 지체하고 있어. 그런데요 을이 갑한테 빨리 돈 갚으라고 그래.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완전히 부도 직전인데 내일까지 갚아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한 달의 말미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돈을 갚아라. 이걸 우리는 상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상당이다. 알겠죠? 그런데 상당한 것보다 너무나 작게 당장 내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그랬어. 그래도 최고로서 이루고 있고 한 달 정도가 지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짧게 최고에도 최고고 길게 최고에도 최고고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최고다. 알겠죠? 그런데 해제권은 언제 발생한다? 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고요. 다른 시험에는 나왔는데 올해도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죠. 과다최고죠. 과다. 너무나 많이 최고한 거죠. 과다최고. 이 과다최고 이거 너무나 많이 최고했죠. 그러면 이 과다최고 이거는 최고가 아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행 거절이라고 나왔죠. 지금부터 이제 봐요. 여러분 이행 거절하고 이행 불능은 똑같아. 먼저 그냥 암기해. 4대 요건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행 거절과 이행 불능은 첫 번째가 뭐냐? 이행 뭐죠? 최고 없이예요. 최고하지 않아. 두 번째요. 이행기 전이라도. 세 번째는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지 않고. 네 번째는요.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다. 다시요.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4대 요소가 있어. 첫 번째 최고 없이. 자, 두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세 번째는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지 않고. 네 번째는요.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행거절, 이행불능 두 가지가 끝나.
자, 이행 거절을 보세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다.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이것을 이행 거절이라고 그래. 이런 경우는 뭘 하지 않는다? 채고를 하지 않는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행기 전이라도 이 말이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채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철회가 되죠. 철회가 되면 이행지차 똑같이 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하고 해지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해지가 된다 이 말이죠. 이행불능 방금 얘기했죠. 이행거절과 이행불능은 똑같아. 첫 번째 채고 없이, 두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세 번째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함이 없이, 네 번째 해제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일본 보면 이행불능이 되어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는요 채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행불능이죠. 그다음에 여러분요 이 정기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기는 뭐죠? 여자분들이 결혼식 할 때. 여러분 결혼식에 부케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결혼식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아니면 부케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우리 이것을 정기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정기행이라는 것은 항상 뭐를 생각하면 되냐? 결혼식 부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결혼식 부케 이렇게 시면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우리 한 번 딱 나오긴 나왔죠. 뭐라 나오냐?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계약의 성질은 방금 얘기했죠. 결혼식에 사용할 부케 같은 거.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뭐냐? 이런 거죠.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 간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 이제 친구를 볼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꽃다발을 전해 주고 싶어. 그러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요 8시에 비행기가 뜬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5시 정도까지는 꽃다발을 가져와야 친구가요 그동안에 일을 볼 때 친구한테 꽃다발을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뭐란다? 당사자 의사표시. 그래서 내가 비행기가 8시에 비행기니까 5시까지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록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상대적 정기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기행 이유는 채고를 한다 안 한다? 채고하지 않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 또 하나가 있죠. 사정변경이죠. 우리가 사정변경에 한 해지와 사정변경에 한 해제가 있죠. 해지는 뭐냐? 확정채무, 특정채무는 보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해서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확정채무, 계속적 보증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해지하고 관계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해제죠. 해제. 그러면 해제는 뭐야? 원칙적으로 해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IMF를 생각을 해. 예외적으로 해제할 수도 있다. 언제냐? 첫 번째 사정변경이죠. 사정변경을 보면 언제 해제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계약 성립 당시에요. 그냥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IMF가 터질 거라고 예견을 못 해야 돼. 만약에 예견을 했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 못 해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되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자에게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해제권을 행사할 사람한테 그것이 잘못이 아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만약에 계약이 한 번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IMF 갔잖아요. 그럼 아파트 값이 높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계약했으면 끝까지 지켜라. 그걸 계약의 구성력이라고 그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다.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우리가 이제 사정할 때 사정은 뭐죠? 그건 객관적 사정을 얘기해. 이러면 경제 사정을 객관적이라고 그래. 내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병으로 입원했다. 그걸 주관적 사정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사정 변경할 때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을 얘기한다? 객관적 사정을 얘기한다. 자, 그럼 첫 번째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신의 측의 현재에 반하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다? 마지막으로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이다. 아까 말했죠? 확정 채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확정 채무, 계속적 보증은 말 수 있다. 해지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죠. 채권자 지체, 채고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불완전 이행이죠. 이런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이삿짐 센터 같은 걸 보면 되죠. 불완전 이행, 알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에 이사가 왔는데 짐이 다 왔는데 뭐죠? 일부가 물건이 파손됐다 이 말이죠. 그걸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죠.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 채고하고 해지하고, 완전 이행이 가능하지 않다. 채고 없이 해지하는 거죠. 정지조건부 해지 의사표시죠. 그래서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나오고 계약은 해제된 것을 보겠다. 그것을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다. 이렇게. 그다음에 실권 약관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제권 행사하죠. 그러면 해제권은 뭐죠? 형성권이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행사상의 불가분성이죠. 해제권 행사할 때 어떻게 해요?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고요. 상대방한테 너 해제권 행사할래 말래 물어봐. 최고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해제 효과죠. 매매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그럼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원상회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상회복의 경우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죠. 이때 제3자는 해제되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선인 경우 보호된다. 그래서 이때 을은요 완전한 권리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등기나 소유권, 병은요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채권을 양수한 것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죠. 이런 원상회복을 할 때는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데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다. 그것은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그래서 원상회복 금지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동시이행관계 있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이죠. 그러면 손해배상이란 뭐예요? 계약의 해제는 후발적 불능과 관계되죠.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을 하고요. 판례는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까지가 이제 해제권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매매에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인 교수님과 민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상상하면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래도 시험 앞두고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긍정적인 생각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안정시킬 때, 정리하실 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합격하시는 상상, 기분 좋은 상상을 하시면서 관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중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부분 꼭 복습해 보시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자,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